남편 데이비드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집안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데이비드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 남편의 휴대폰을 엿보는 일은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망설임 끝에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기야, 오늘도 너무 좋았어. 하와이에서의 그 밤을 잊을 수 없어. 이사벨라라는 이름의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뒤로 이어진 사진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데이비드와 그 여자가 해변에서 호텔방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다. 온몸이 떨려왔고 숨이 턱 막혀왔다.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잔인하게도 나를 올감했다. 두 아이, 마이클과 미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추악한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할 새도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데이비드가 믿고 그 여자 이사벨라가 죽도록 미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배신감이었다. 우리는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유능한 변호사였고 나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데이비드는 겉으로는 가정적인 남편, 자상한 아빠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피아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나와는 대학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그녀는 의사였고 특유의 활달함과 따뜻함으로 나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다. 소피아, 나 어떡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뒤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 섞인 내 목소리만 듣고도 소피아는 모든 것을 눈치챈 듯했다.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당장 거기로 갈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소피아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소피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엉망이 된 내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데이비드가 바람을 피웠어. 소피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나는 겨우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다. 소피아는 내 등을 토닥이며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소피아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사벨라라는 여자야. 데이비드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랑 사진을 봤어. 하와이에 같이 여행도 갔었나 봐. 내 말을 들은 소피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 자식이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올리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소피아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데이비드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데이비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어떻게? 데이비드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보, 그게 아니라. 됐어.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나는 데이비드에게 소리치며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결국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반성하는 듯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벨라와 함께 알래스카로 떠나버렸다. 그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핑계였지만 누가 봐도 이사벨라와 함께 도망친 것이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이, 마이클과 미아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등록해 운동을 시작했다.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이사벨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네요, 올리비아. 잘 지내셨어요?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당신이랑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사벨라는 씩 웃으며 말했다.
데이비드랑 저 곧 결혼할 거예요. 당신도 축하해 줄 거죠?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을 뻔했다. 가까스로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이라니. 데이비드가 불쌍하네요. 뭐,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니 어쩌면 잘 어울리는 한 쌍일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대꾸하고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이사벨라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이사벨라와의 만남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고 데이비드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이사벨라와 데이비드의 뒤를 밟기로. 며칠 후 나는 지인의 소개로 로버트라는 사립탐정을 만났다. 로버트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신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로버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이사벨라와 데이비드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로버트는 며칠 후 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사벨라가 데이비드 외에도 여러 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재력을 이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형적인 꽃뱀이었다. 로버트는 이사벨라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 속 이사벨라는 데이비드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도 똑같이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데이비드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그가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벨라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사진을 본 후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로펌의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법 쪽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틈틈이 법률 공부를 해왔고 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서 나는 에단이라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에단은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를 가진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느 날 에단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올리비아, 당신을 좋아해요. 진심입니다. 에단의 고백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데이비드와의 이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단,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어요. 나는 에단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했다. 에단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한편 알래스카로 떠났던 데이비드는 1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왔다. 이사벨라와는 이미 헤어진 후였다.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된 데이비드가 더 이상 그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나에게 연락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데이비드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끈질기게 나에게 매달렸다.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있어. 뭐? 집값이 비싸? 오빠는 지금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수로 집을 구해? 에밀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내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 거면 적어도 집세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오빠네 가족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뭐라고?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가 네 아파트에 사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카트리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너한테 신세 지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잘났으면 내 아파트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카트리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에밀리에게 삿대질을 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 그래,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희들 없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당장 내 아파트에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에밀리와 카트리나는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싸웠고 그날 저녁 린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에밀리,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떻게 내 오빠 가족한테 그럴 수 있어? 린다는 화가 난 목소리로 다그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밀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다. 카트리나가 다 말했어. 네가 오늘 빅턴의 집에 가서 난리를 피웠다면서? 네 아파트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화를 냈다며? 린다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에밀리는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려 했지만 린다는 듣지 않았다.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네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애인 줄 몰랐다. 어떻게 네 오빠 가족을 그렇게 구박할 수 있니?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린다는 계속해서 에밀리를 비난했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건 오빠와 새언니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 아파트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냈다니까요. 에밀리는 울먹이며 말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왜 그렇게 이해심이 없니? 네, 오빠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는 거니? 린다는 여전히 에밀리를 탓했. 양보요? 제가 뭘 더 양보해야 하는데요? 제 아파트도 내주고 오빠네 가족 생활비까지 도와주라고요? 엄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거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린다는 윽박지르듯 소리쳤다. 엄마, 저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엄마는 항상 오빠 편만 들고 저한테는 희생만 강요하시잖아요.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요. 에밀리는 흐느끼며 말했. 린다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린다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 에밀리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린다가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에밀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걸까? 에밀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에밀리의 어깨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사라였다. 에밀리, 괜찮아? 사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에밀리는 사라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라, 나 어떡해. 엄마가 나보고 연락하지 말래. 나 같은 딸은 필요 없대. 에밀리는 흐느끼며 말했. 사라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다. 에밀리,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내 가족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거야. 사라는 에밀리를 위로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는 친구잖아.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사라의 따뜻한 위로에 에밀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사라가 있어.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거야. 다음 날, 에밀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자신의 아파트를 되찾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듣고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에밀리 씨,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빅터 씨 가족을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빅터 씨가 에밀리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면 계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빅터 씨 가족에게도 거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아파트를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에밀리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빅터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빅터 씨가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명도 소송이요? 그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나요?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 네, 맞습니다. 명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에밀리 씨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빅터 씨 가족이 아파트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에밀리를 격려하며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요? 그건 가능할까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가능합니다. 빅터 씨 가족의 불법 점유로 인해 에밀리 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 아파트를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는 단호한 결심을 밝혔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에밀리는 먼저 빅터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빅터는 에밀리의 요청을 무시했다. 오히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긴 내 집이야 라고 소리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결국 에밀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은 길고 험난했. 빅터와 카트리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켰고 린다와 사무엘은 에밀리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수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법원은 에밀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빅터와 카트리나에게 즉시 에밀리의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고 그동안의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며칠이 지나서 에밀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빅터와 카트리나는 짐을 챙겨나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에밀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가족인데. 빅터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오빠와 새언니는 너무했어. 내 아파트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오히려 화를 냈잖아.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빅터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건 오빠 사정이고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오빠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 에밀리는 차갑게 말했다. 빅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만 나가줘. 여긴 내 집이야. 에밀리는 냉정하게 말했다. 빅터와 카트리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짐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에밀리는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엉망이 된 집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에밀리는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에밀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아파트도 장만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길에서 빅터를 마주쳤다. 빅터는 예전에 늠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에밀리. 빅터가 먼저 에밀리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오빠. 에밀리는 멈칫하며 빅터를 바라보았다. 잘 지내니? 빅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잘 지내. 오빠는? 에밀리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빅터는 씁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기 에밀리, 그동안 미안했어. 빅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네, 아파트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빅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 에밀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 그래, 알았어. 네가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도 이해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빅터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 가려고 했다. 오빠! 에밀리가 빅터를 불렀. 빅터는 멈춰서서 에밀리를 돌아보았다. 잘 지내, 오빠. 에밀리는 짧게 말했다. 그래, 너도 잘 지내라. 빅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에밀리는 멀어져가는 빅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에밀리는 다짐했. 그 후로 에밀리는 다시는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씩 린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지만 에밀리는 받지 않았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에 집중했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덕분에 에밀리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게 되었고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에밀리, 축하해. 정말 대단해. 사라는 에밀리의 승진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고마워. 사라,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에밀리는 사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사라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네가 내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줬잖아. 정말 고마워.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는 친구잖아. 사라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는 친구야. 영원한 친구. 에밀리도 따라 웃었다. 에밀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사라를 초대하여 집들이를 했다. 사라는 에밀리의 새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멋지다. 네가 꿈에 그리던 집이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사라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맞아. 이 모든 게 다 네 덕분이야. 에밀리는 사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지. 사라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 그래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휘둘리며 살고 있었을 거야. 네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어. 정말 고마워. 에밀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 에밀리,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서로 돕는 거야.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 우리는 친구야. 영원히 함께할 친구. 에밀리는 사라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에밀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우연히 길에서 린다를 마주쳤다. 린다는 예전보다 많이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에밀리. 린다가 먼저 에밀리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엄마. 에밀리는 멈칫하며 린다를 바라보았다. 잘 지내니? 린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잘 지내요. 엄마는요? 에밀리는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나도 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 린다는 씁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기, 에밀리, 그동안 미안했다. 린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린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에밀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 그래, 알았다. 네가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도 이해한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린다는 힘없이 돌아서 가려고 했다. 엄마, 에밀리가 린다를 불렀다. 린다는 멈춰서서 에밀리를 돌아보았. 건강 조심하세요. 에밀리는 짧게 말했.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잘 지내라. 린다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에밀리는 멀어져가는 린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짠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에밀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 사라와 함께. 에밀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갔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외전, 새로운 시작. 에밀리가 가족과 연을 끊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간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에밀리는 커리어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 에밀리, 나야, 빅터.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빅터와는 몇 년 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오빠? 웬일이야? 잘 지내니? 빅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 오빠는? 나도 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빅터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래, 반짝반짝 작은 별. 들려줄게. 에블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맑고 영롱한 선율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에블린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에블린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에블린의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사벨라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에블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사벨라는 울먹이며 에블린을 불렀. 그때 누군가가 이사벨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사벨라, 무슨 일이냐? 다니엘이었다. 아빠!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이사벨라는 울먹이며 다니엘에게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마치 꿈처럼. 진정하렴, 이사벨라. 할머니는 어디 가신 게 아닐 거야. 분명 다시 돌아오실 거야. 다니엘은 이사벨라를 달래며 주위를 둘러보았. 하지만
에블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 그때 다니엘의 눈에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쪽지가 들어왔다. 다니엘은 쪽지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아들 다니엘 그리고 며느리 올리비아, 내 손녀 이사벨라에게.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놀랐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단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너희들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단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렴.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내 손녀. 너희들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안녕. 엄마가 다니엘은 쪽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엄마. 올리비아와 이사벨라도 쪽지를 읽고 슬픔에 잠겼다. 엄마, 어떻게 우리를 두고 가실 수 있어요? 올리비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사벨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 에블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에블린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이사벨라를 더욱 사랑으로 보살폈고 이사벨라도 의젓하게 잘 자라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훌륭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에블린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훌륭한 의술을 펼쳤다. 할머니, 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느 날 이사벨라가 기쁜 소식을 안고 다니엘과 올리비아를 찾아왔. 정말 장하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다니엘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칭찬했. 우리 딸 정말 대견해. 할머니가 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올리비아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사벨라를 격려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할머니와의 약속 지켰어요. 이사벨라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이사벨라의 뺨을 어루만졌다. 마치 에블린이 이사벨라를 칭찬해주는 것 같았다. 이사벨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이사벨라는 마음속으로 에블린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 어느 날 이사벨라는 우연히 길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과거의 자신처럼 심장병을 앓고 있었. 이사벨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에블린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헌신을 그 아이에게 베풀기로 결심했. 이사벨라는 그 아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사벨라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건강해져서 저도 기쁩니다. 이사벨라는 겸손하게 대답했. 그날 밤 이사벨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 할머니, 저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벨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이사벨라의 뺨을 어루만졌.
마치 에블린이 그녀를 칭찬해주는 것 같았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에블린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살게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이사벨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에블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삶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다.